자,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 그리고 이 땅의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상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잘 되겠죠, 뭐. 안녕하세요. 이슈브리핑의 고갈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완전히 초여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아주 어디 나들이 하기 딱 좋고요. 하루하루가 참 점점 좋아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일교차도 별로 안 나네요. 자, 오늘 무슨 얘기할까요? 개헌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려고 했던 개헌안이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외쳐놓고 1년이 되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민주평화당은 중간 입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하면서 결국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국민투표법이 국회는 열리지도 못한 가운데 무산되면서 6.13 지방선거의 개헌안은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요,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면서 그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합의하지 못한 국회를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한테 다짐했던 문 대통령 본인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문 대통령의 약속만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이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이 뭐냐면요, 해외 계시는 재외 동포들이 국민투표법을 현재 노는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도에 투표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것이 국민투표법인데요. 그거를 이번에 여야가 합의는 둘째치고 국회를 열지 못한 상황에서 무산돼 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개헌안도 사실은 국민투표법이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안 논의는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개헌안에는 그거를 못했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민주당도 이번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개헌을 당장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선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졌다.
이 시간 이후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국민들이 50% 이상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50% 이상이 투표를 해야지 성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걸 동시에 하기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방선거를 투표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넘기기 때문에 함께 개헌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요것만 따로 개헌안만 따로 놓고 또 투표를 하자 그러면 앞으로 50%의 국민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과연 참석을 할 수 있겠느냐,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모처럼 맞은 이번 기회에 같이 통과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표를 하게 되면 50%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번에 깨진 겁니다. 뭐 깨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간에 국회가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당연한 순서겠지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장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개헌은 해야 된다. 개헌은 촛불 민심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는 국민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향후에도 개헌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성사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 뜻에 맞는 개헌안인지 개헌안이 투표율 50%를 넘을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 이인영 의원도요. 자유한국당이 대선 불복 여론조사 특검을 운운하면서 공공연히 대선 불복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개헌 논의를 이어가려고 정성을 다하는 게 저로서는 위선이다. 추미애 대표가 만류했지만 헌법특위 간사직을 사임한다. 1년입니다. 지난 대선부터요. 5월 지나서 6월부터 개헌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내놨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안 외에 자유한국당이 부랴부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놨습니다만 그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 동안 도대체 국회의원들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대통령과 여당의 유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발된 것에 유감을 표한 것은 국민투표법 무산의 책임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원내대변인은요, 신보라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됐다며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치 국민투표법이 개헌안의 선결 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야당의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이랍니다. 청와대는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썼고 민주당은 앞에서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못하는 것이 비상식이면 오로지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냐?
청와대는 야당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게이트와 같은 여론조작 사건의 비상식을 먼저 따져먹기 바란다. 근데요, 한국당의 이런 반발은 여론에 득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서 홍준표 대표 또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동시 투표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런 개헌안 내놓지 못하다가 대통령 개헌안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며칠 만에 내놨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다른 야당들도 수긍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아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완전한 개헌안이죠. 결국 국회를 공전시키면서요, 특검과 국정조사에 현재 목을 메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 6.1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과 야당이 특검과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국정조사죠. 감사나 조사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그 출판사 무단 침입해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이 확인되고 경찰에 의해 입건되면서 이 또 드루킹 사건 국면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TV조선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 기자가 지난 18일에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태블릿 PC하고 USB 이런 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기자는 이 건물 다른 입주자였던 3층에 있는 분하고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고, 사무실 안에서 기자는 사진 180장을 촬영해서 회사 기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텔레그램을 쓰면은 뭐 IS나 테러 단체들이 많이 쓴다고 이렇게 그동안 TV조선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작 TV조선 기자도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고 이 기자는 회사에 보고하고 그날 바로 자신이 가져갔던 물건들을 다 되돌려 놨다고 합니다. 취재는 이용하지 않았대요. 여기까지가 현재 경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기자가 되돌려 놨던 태블릿 PC 등을 또 이 3층에 계신 분이 또 훔쳐갔던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현재 구속됐습니다. 준강도 혐의로요. 왜 준강도 혐의냐 그러면 그 출판사 직원이 신고한 거를 두고 몸싸움을 좀 했나 봅니다. 그래서 강도 혐의가 있다서 준강도, 완전한 강도는 아니고 그 혐의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 두 기자하고 그 양반은 둘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어요. 기자는 이 건물에 계신 분이 건물 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람의 제안에 따라서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반면에 이 3층에 사는 이분은 기자가 먼저 사무실 출입을 제안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경찰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조사를 제대로 이것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TV조선이 매일같이 현재 드루킹 사건을 아주 추측성에 뭐에 해갖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보도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이렇게 그 출판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다가 태블릿을 운운하는가 하면요, 같은 당 소속의 박성중 의원은 KBS 일요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토론을 하다가 TV조선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당도 알고 있었다라는 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출판사 무단 침입과 절도 사건 관련해 갖고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의구심이 많다. 이렇게 역공을 지금 시작한 상황이죠. 그래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요. 수습 기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감하고 상식 밖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들고 나온 다음 날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태블릿 PC가 존재할지 모른다고 언급했고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방송에서 TV조선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라는 식의 그 발언을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종의 연결고리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김경수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누군가가 기획한 각본대로 이 사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반발이 아니더라도요. TV조선 기자의 절도 행위는 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드루킹 사무실에서 양주, 라면, 양말 이런 거 훔쳐서 구속된 것에 비교하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는 범죄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떨어지는 범죄 행위가 맞다는 얘기죠. 절도는 절도입니다. 그 법조계 알아봤더니 이 TV조선 기자가 한 행동은 분명한 절도라고 했습니다. 절도를 했는데 양주하고 라면하고 양말 기타 등등 이런 잡다한 거를 훔친 사람은 구속됐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더 좀 떨어지지 않는 범죄 행위를 한 TV조선 기자는 일단 입건만 되고 구속은 현재 안 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론은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형평성에 대해서도 누구는 기자고 누구는 일반인이라고 해서 일반인은 구속시키고 기자는 구속 안 시키는 거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평성이 완전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답을 내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그 기자라서 봐주나 라는 이런 소리까지 지금 댓글까지 엄청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정확한 수사와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한다면요. 현재 드루킹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팩트는 드루킹이 메트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난 1월 달에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서 댓글을 올렸고 그 댓글을 조작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댓글 조회수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자금의 출처. 요거 하나 있네요. 또 그 김경수 전 보좌관한테 500만 원을 드루킹 측의 한 사람이 줬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시 돌려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드루킹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로 김경수 의원을 협박했다라는 거. 이것까지는 팩트입니다. 아직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이나 어느 쪽에서도 드루킹과 관계돼서 돈을 주고받거나 내지는 선거와 관련해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못 믿겠다 이렇게 그것도 물론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예전하고 틀리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하고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자신들이 집권을 했을 때 했던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이 정권에서도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원래요, 도둑질도 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 향해서 너도 도둑질했지? 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한반도에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힘 합쳐서요, 하나로 지금 나아가야 될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세비를 먹는 의원들이라면 아주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